멋진 오빠 오셨네요. 서레인에 온 것을 환영해요. 제가 준비한 사연 재밌게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려요. 해주실 거죠? 안녕하세요. 2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저는 예쁘고 어린 여자친구와도 헤어질 정도로 푹 빠진 여성과 현재 격렬하게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관계도 언젠가는 끝날 것이고 끝내야 될 것도 알지만 이성보다는 본성에 이끌려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는 블랙홀 같은 그녀와의 사랑 이야기 사연 보냅니다. 그녀를 처음 만난 건 10여 년 전 제가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짝꿍이 된 이후로 정말 친해진 친구가 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했고 키도 크고 몸도 좋고 얼굴도 그리 나쁘지 않은지라 요즘 말로 하면 인싸에 가까웠습니다. 반면에 짝꿍이었던 친구는 조금 내성적인 조용한 성격이었습니다. 말을 걸어도 대답이 별로 없었고 대화가 잘 이어나가지 않아 친해지기가 힘들었지만 일단 친해지고 보니 생각도 깊고 속도 깊은 괜찮은 친구였습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그 친구랑은 3년 내내 같은 반이 되었고 절친이 되었습니다. 1학년 때 그 친구는 아버지와 동생 한 명과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몇 년 전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그것 때문에 중학교 시절에는 다소 우울하게 학교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그 친구를 보았을 때 어두운 면이 있었는데 어린 시절 엄마를 잃은 슬픔 때문에 그런 것 같았습니다. 2학년 때부터는 가끔 서로의 집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집에 초대해서 우리 엄마가 만들어주신 집밥을 먹으며 너무나도 좋아했던 친구였기에 종종 우리 집에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그 친구네도 몇 번 가기는 했는데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버시기 때문에 좋은 집에 고등학생인 제가 봐도 값비싸 보이는 것들이 많기는 했지만 무언가 쓸쓸해 보이는 집이었습니다. 주기적으로 아줌마를 고용해서 집안일을 맡기기 때문에 깨끗하기는 한데 정말 엄마가 없는 집에는 뭔가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고3이 되었고 어느 순간부터 그 친구는 저를 집에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집에 가고 싶다고 했지만 그 친구는 거절을 했습니다. 사실 그 친구에게는 3살 어린 여동생이 있었는데 정말 예뻤거든요. 절친 동생이라 어떻게 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집에 가면 오빠 하면서 애교를 부리는 모습이 너무나 귀여워 보였습니다. 저는 외동아들이기 때문에 항상 여동생에 대한 로망이 있었고 그렇게 예쁘고 귀여운 여동생이 있는 그 친구가 부러웠습니다. 계속 거절하던 그 친구도 제가 조르고 조르니 결국은 집 방문을 허락했고 친구 여동생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부푼 마음을 안고 친구네 집을 방문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친구가 문을 열어주길 기다렸고 문이 열렸는데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30대로 보이는 너무나 아름다운 여성분이 문을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해 주었고 저는 당황하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화장도 하지 않고 실내에서 입는 원피스를 입은 수수한 옷차림이었는데 원피스 위로 봉긋 솟은 가슴이 정말 육감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그 친구의 엄마라고 소개하였고 저는 뭐가 뭔지도 모른 채 소파에 앉아서 그 친구를 기다렸습니다. 그 친구는 얼마 후에 샤워를 하고 나왔고 그 친구 방에 들어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몇 달 전 아버지와 재혼한 새엄마이고 나이는 우리보다 13살 많았습니다. 나이 어린 새엄마를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었는지 그 친구의 표정은 좋지 않았지만 저는 저렇게 섹시한 새엄마가 있다니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친구랑 방에서 게임을 하며 놀다가 저녁 시간이 되자 그녀는 맛있는 요리를 한 상 차려 저희를 불렀습니다. 그동안 친구네 집에 오면 항상 치킨이나 피자 같은 배달 음식만 먹었는데 처음으로 그 친구 집에서 집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이가 어리기는 해도 음식 솜씨가 좋아서 그녀가 준비한 음식은 우리 엄마 요리보다 더 맛이 있었습니다. 맛도 맛이지만 젊은 엄마라 그런지 예쁜 그릇에 정말 먹음직스럽게 음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외출하고 돌아오신 친구 아버지와 그녀, 귀여운 여동생, 친구 그리고 저 이렇게 5명이서 즐거운 식사를 했습니다. 친구 여동생도 오랜만에 본 거라 정말 귀엽고 예뻤지만 저의 모든 감각은 친구의 새엄마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혹여나 다른 사람에게 들킬까봐 조심하기는 했지만 은근슬쩍 그녀의 얼굴, 가슴, 하얀 손을 흘깃흘깃 쳐다보았습니다.
저런 아름답고 어린 여자와 재혼을 한 친구 아빠가 대단해 보이기도 했고, 그녀를 매일 안고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생각하고 부럽기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 제 몸이 일어서서 딱딱해졌는데 잠재우느라 곤욕을 치렀습니다. 집에 돌아오고 나서도 온통 그녀 생각만 났습니다. 그때까지 여자와 사랑을 나누어 본 적이 없었는데 그녀와 사랑을 나누는 장면을 생각하면서 그날 몇 번이고 잠을 설쳤습니다. 그녀를 보고 싶은 마음에 그 친구에게 조르고 졸라 몇 번 더 친구네 집을 방문했는데 갈 때마다 그녀는 외출을 해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친구와 저는 다른 지역의 다른 학교로 진학을 했습니다. 대학교 신입생이 되고 다른 친구들도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 아무래도 그 친구와의 연락을 뜸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끔씩 전화를 하긴 했는데 잘 지낸다고 하는 그 친구의 목소리에도 뭔가 우울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친구 성격상 아마 학교에 적응을 잘 못할 수도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저도 여자친구가 생겨서 시간이 잘 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시간을 맞춰서 1학년 끝나기 전까지도 3번은 만나 술을 마시기도 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그 친구네 집에 가고 싶다고 졸라보기도 했지만 늦은 시각이었기 때문에 매번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 친구를 만나니 그녀 생각이 너무 나서 보고 싶기는 했지만 친구의 단호한 거절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는 1학년이 끝나고 군대에 갔고 저는 여자친구가 조르고 졸라서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입대를 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입대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고 저는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일병을 달고 휴가를 받아 오랜만에 동네 친구들을 만나서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친구가 군대에서 구타와 괴롭힘을 못 견디고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가 죽고 몇 개월이나 지나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됐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정말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다른 친구와 함께 그 친구가 뿌려진 장소에 찾아갔고 그 친구가 잠들어 있는 곳을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이후로 가끔씩 시간이 날 때면 그 친구를 찾았고 갈 때마다 국화꽃 한 송이를 놓고 왔습니다. 시간이 흘러 대학교 졸업을 하고 저는 고향에 있는 나름 괜찮은 곳에 취직을 했습니다. 소개팅을 받아 어리고 예쁜 여자친구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어린데도 불구하고 잠자리에서는 정말 장난 아니었습니다. 군대를 가기 전 사귀었던 여자친구, 복학 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와도 관계를 했지만 그녀처럼 잘 맞는 여자친구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날 때마다 태를 드나들었고 그녀도 저와의 관계에 무척이나 만족해했습니다. 그렇게 그녀와 1년 반쯤 사귀었을 때 동네 친구와 둘이 호프집에서 술을 한잔 하러 들어갔습니다. 호프집에는 몇 테이블 없었는데 한쪽 테이블에서 여성 2분이 가볍게 맥주를 한잔하고 있었습니다. 자리 위치상 한 명은 얼굴을 볼 수 있었는데 한 명은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얼굴이 보이는 여성분 외모상 우리보다 10살 정도는 연상으로 보였고 그 여자분도 예쁘기는 했지만 오히려 얼굴이 보이지 않은 여성분의 뒷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같이 간 친구가 취했는지 객기인지 갑자기 그쪽 테이블에 가서 합석을 제안했고 얼굴이 보이던 그분은 어린 남자들한테 합석 제안을 받았다며 아직 자기네들 안 죽었다며 깔깔깔 웃으며 합석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얼굴이 보이지 않던 여자분은 좀 불편한 듯 거절하였지만 이윽고 우리는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합석을 하면서 뒷모습의 그녀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친구의 새엄마였습니다. 그녀도 저를 보자마자 알아봤는지 당황해했고 술을 먹는 내내 별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친구와 제 친구는 서로 통했는지 둘이 웃고 떠들고를 반복하다가 결국 눈이 맞아서 먼저 일어나 텔로 향했습니다. 저와 그녀도 자리에서 일어나 술도 깰 겸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한 잔 사고 그녀의 집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가는 내내 말이 없었고 저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녀의 속도에 발을 맞춰 걸었습니다. 그녀의 집에 다다랐고 그녀는 저를 보니 죽은 친구 생각이 난다며 예전에 자신이 해준 밥을 좋아했던 친구와 제 기억이 떠올랐다며 다음에 밥 한번 먹으러 오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연락처를 핸드폰에 저장하고 집으로 돌아와 몇 날 며칠 전화기를 부여잡고 연락을 할까 망설였습니다. 한 달쯤 지나 그녀에게 문자를 보냈고 며칠 뒤 그녀가 집에 오라며 날짜를 알려줬습니다.
그녀의 집에 방문하자 그녀가 혼자 있음을 알았습니다. 친구 아빠는 출장을 가셨고 친구 여동생은 대학생이라 타 지역에 있다고 하더군요. 그녀와 단둘이 집안에 있는 상황이라 묘한 기분이 올라왔지만 그녀는 죽은 친구를 생각하며 저에게 밥을 대접해주는 건데 이상한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저녁을 맛있게 먹고 하늘에 있는 친구를 위해 위로주를 하자며 그녀는 와인을 한 병 가져왔고 저희는 술을 마시며 친구를 기렸습니다. 그러다 우리 둘 다 취기가 올라왔고 그녀가 갑자기 우울해하며 눈물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를 달래기 위해 등에 손을 대고 다독거리자 그녀는 내 품에 안겨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 품에 안긴 그녀는 많이 울어서 그런지 몸이 뜨거웠고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술기운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녀에게 키스를 하기 시작했고 그녀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녀와 나누는 사랑은 너무나도 황홀했습니다. 여태까지 몇 명의 여자와 사랑을 나눠봤지만 그녀와의 사랑은 기존의 저의 경험을 송두리째 부정시킬 정도로 강렬했습니다. 다음날 일어나 보니 그녀는 아침을 차려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녀가 준비해놓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 한 번 더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녀와의 사랑은 너무나 강렬했고 그날 이후로 저는 그녀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녀도 저를 원했고 우리는 평소에는 텔에서 친구의 아빠가 출장을 가는 날에는 그녀의 집에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그녀에게 중독이 되었고 그녀와의 사랑을 나눌 때도 여자친구를 만나 데이트를 하거나 사랑을 나누었지만 그녀를 한 번 맛본 이후로 여자친구와의 사랑은 저에게 아무런 흥분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고했고 여자친구가 울고불고 매달렸지만 그녀에게 빠져버린 저는 여자친구를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았기에 이별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몇 달간 그녀와 텔에 살다시피 하면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저도 장가가기 전까지 자취를 하면서 집안일도 해보려 한다는 핑계로 작은 아파트에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센스 있는 그녀의 도움을 받아 자취방을 꾸미니 마치 우리들의 신혼집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집에서 사랑을 나누다 보니 심적으로도 좀 더 편했고 돈도 아끼니 너무나도 좋더라고요. 그녀는 제가 퇴근하기 전에 집에 와서 요리도 해놓는데 그런 날은 그녀가 더욱더 사랑스러워 더 격렬히 안아줍니다. 그녀는 친구 아빠와 연애를 하고 결혼 초기까지는 친구 아빠와의 사랑도 나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친구 아빠도 나이가 들었는지 시들시들해지고 잘 일어나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 몇 년간 거의 독수공방 신세였다고 합니다. 여자로서 남자에게 사랑을 못 받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이혼했다고 합니다. 저를 집에 초대했을 때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지만 저를 보니 자기도 모르게 욕정이 생겼고 저와의 사랑이 너무나도 좋았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원하면 언제든지 저를 놓아주겠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는 자기를 마구마구 사랑해주고 마구마구 사용해달라고 합니다. 저도 그녀와의 사랑이 너무나도 좋지만 친구 아빠의 아내였던 그녀와 결혼을 할 엄두까지는 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반대도 있고 주위 사람들의 시선에 저뿐만 아니라 그녀도 힘들어질 테니깐요. 그냥 지금처럼 그녀와 사랑을 나누고 서로를 느끼는 것에 만족합니다. 저도 그녀도 지금 마음 변하지 않고 서로를 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재우라고 합니다. 나이는 35살, 평범한 회사원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힘든 경험입니다. 제 친구 부부 박민수와 이지영과 얽힌 이야기인데요.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차근차근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지영이와 저는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때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말을 나눠본 적이 없었죠. 왜냐고요? 지영이는 정말 학교 퀸카였거든요. 인기도 많고 항상 주목받는 친구라 제가 다가가기엔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냥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죠. 그러다 대학에 들어와 같은 과에서 지영이를 다시 만났습니다. 어색하게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인사를 나눴는데 그게 계기가 되어 자연스럽게 같이 다니게 됐죠. 고등학교 시절 범접할 수 없던 그녀가 대학에서는 정말 순박하고 귀여운 사람이란 걸 알게 됐어요. 그 모습에 저는 마음을 뺏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학과 과제를 계기로 민수라는 친구를 만나게 됐습니다.
민수는 정말 인싸 중에 인싸였죠. 잘생기고 성격 좋고 매력적이라 주변에 늘 사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 셋은 금세 친해져서 찐친 트리오라는 별명까지 붙었죠. 과제며 시험 공부며 같이 도서관에서 밤을 지새우기도 하고 서로를 응원하며 힘이 되어주던 그 시절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민수가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야, 나 지영이 좋아해. 순간 멍해졌어요. 저도 지영이를 좋아했거든요. 하지만 먼저 고백한 사람을 응원해주는 게 암묵적인 룰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마음을 접고 민수를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민수처럼 잘생기고 능력 있는 친구가 지영이를 더 행복하게 해줄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저는 지영이를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결국 민수와 지영이는 연인이 되었고 결혼까지 하게 됐죠. 저는 지영이를 제 마음 한켠에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영이가 갑자기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며 둘이 만나자고 하더군요. 솔직히 좀 의아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셋이 모였는데 갑자기 왜 이러나 싶었거든요. 지영이를 만나자마자 저는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 이번에는 남편에게 무슨 이벤트를 하려고 나를 이렇게 불렀을까? 그런데 지영이는 울기 직전에 얼굴이더라고요. 그제야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고 바로 말을 돌렸죠. 미안, 무슨 일 있어? 혹시 민수가 바람이라도 피우나? 제 말에 지영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정말 왜 이놈의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는 걸까요? 한참 침묵하던 지영이가 조용히 입을 떼며 말했습니다. 재우야, 우리 남편 정말 바람 피는 것 같아. 저는 너무 놀라서 바로 물었죠. 진짜야? 무슨 증거라도 있어? 그러자 지영이는 확신에 찬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여자의 직감 같은 거야. 그 말에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지영이가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재우야, 나 좀 도와줘. 혼자서는 용기가 안 나. 그러면서 불륜 현장에 같이 가달라고 하더라고요. 아, 솔직히 저 이런 일에 말려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영이가 너무 간절히 부탁하니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알았어. 한 번만 도와줄게. 하면서 승낙을 했죠. 그래서 어느 날 민수가 주말에 출장 간다는 말을 듣고 지영이랑 같이 민수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차라리 흥신소 같은 데 맡기고 결과만 기다리자고 했는데 지영이는 꼭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한다면서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아, 어쩔 수 없죠. 친구인데. 추적 당일 민수의 차를 몰래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민수가 집을 나설 때부터 어쩐지 이상하더라고요. 지영과 저는 그의 차를 멀찍이 따라가면서도 서로 말이 없었죠. 민수는 분명 대전으로 출장 간다고 했는데 차가 가는 방향이 이상하게도 남쪽이 아니라 동쪽이었어요. 서울 외곽 순환도로를 타더니 하남 쪽으로 빠지더군요. 처음엔 혹시 길을 잘못 든 건가 싶었지만 지영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창밖만 응시하고 있었고 저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핸들을 꽉 잡고 따라가고만 있었어요. 차는 하남을 지나 광주로 향했고 결국 외곽의 한적한 마을로 들어섰습니다. 마침내 민수의 차가 멈춘 곳은 한적한 주택가였어요. 깨끗하고 조용한 골목 끝에 있는 작은 단독주택 앞에 차를 세우더군요. 저와 지영은 긴장감에 손에 땀이 날 정도로 조용히 차를 세우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잠시 후 집 문이 열리더니 한 여자가 어린아이를 손잡고 나오더라고요. 그 아이가 민수를 보자마자 얼굴이 환해지면서 아빠 하고 소리를 지르며 달려갔어요. 민수는 그 아이를 보고 한껏 밝아진 얼굴로 우리 딸, 오늘 뭐하고 놀았어? 라며 환하게 웃으며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마치 매일 반복되는 일상 같더군요.
민수는 아이의 볼에 뽀뽀까지 하면서 정말 평범한 아빠처럼 행동했어요. 그 장면을 보고 저와 지영은 서로 쳐다보지도 못한 채 숨이 멎은 것처럼 가만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영은 입술을 꼭 깨물며 울음을 삼키려고 했지만 그녀의 떨리는 손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저도 머릿속이 하얘져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우리가 알던 민수가 아니었어요. 그는 아무렇지 않게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영은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뭘 해야 할지 몰라 핸들만 꽉 쥐고 있었어요. 그러다 지영이 갑자기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재우야, 오늘은 도저히 집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 민우의 흔적이 있는 집에 나는 들어갈 수 없어. 그 말이 얼마나 간절하게 들리던지 저는 지영의 마음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럼 잠깐 바람 쐬러 가자. 저는 차를 돌려 서울 외곽에 있는 언덕 위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도심의 불빛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장소였죠. 차에서 내린 지영은 공원 벤치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더니 갑자기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재우, 나 사실은 알고 있었어. 너가 나를 좋아하고 있다는 걸 말이야. 그래서 가끔은, 정말 가끔은 내가 민수가 아닌 너를 선택했으면 어땠을까 싶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동안 가슴 한켠에 숨겨두었던 지영이를 향한 마음이 뚫고 나오려는 것을 억지로 눌렀습니다. 그리고는 농담하듯 말했죠. 당연히 나를 선택했으면 더 좋았지. 지금 알았냐? 그러면서 일부러 장난스럽게 덧붙였어요. 내가 사용 경험이 별로 없어서 그렇지. 내가 밤일도 더 잘할걸? 지영이는 그제야 웃으며 시없는 소리 하지 마. 라고 했지만 그 말에 담긴 무게를 알아차리기라도 한 듯 잠시 멈추더니 다시 말을 이었죠. 배고프다. 오늘은 장어 먹고 싶어. 저는 지영의 무거운 마음을 덜어주려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쏘냐? 내가 운전하느라 피곤해. 그러자 지영이도 맞장구 치며 말했어요. 그래, 내가 쏜다. 싸.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 그 밝은 분위기가 오히려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더는 말할 수가 없었어요. 지영이와 장어집에 가서 밥을 먹으며 한 잔씩 나눴습니다. 저는 마치 오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일부러 즐겁고 가벼운 이야기만 하려고 애썼어요. 지영이도 처음엔 웃으며 맞장구를 쳤지만 그 웃음 뒤에 감춰진 깊은 한숨은 감출 수 없더군요. 우리는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워서인지 지영은 어깨를 오므리며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호텔로 데려다주며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조용히 운전만 했죠.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고 지영에게 방키를 건네주며 여기서 푹 쉬어. 난 이제 집에 갈게. 라고 말했는데 그 순간 지영이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지영은 눈물을 참으려는 듯 입술을 꼭 깨물었고 결국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보다가 잠시 망설였지만 조심스럽게 그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어깨를 살짝 감싸며 조용히 말했어요. 지영아, 너무 혼자 다 끌어안으려고 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뭐든 말만 해. 내가 널 위해서 다 할게. 그 순간은 정말 단순히 그녀를 위로하고 싶었던 마음이었지만 저는 다른 방법으로도 그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지영이는 그동안의 서러움을 토해내듯 밤을 함께 보냈어요. 그날 이후 지영이는 저에게 더욱 의지하게 되었고 저도 그녀를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거절할 이유도 없었죠. 그동안 숨겨왔던 지영이를 향한 저의 마음이 이제는 완전 튀어나와 버렸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저와 지영이는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지영이는 결국 민수와 이혼을 했어요. 민수도 본인이 잘못했다는 걸 알았는지 순순히 모든 걸 정리하고 떠나더라고요.
근데 놀라웠던 건 지영이가 민수에게 어떻게 두 집 살림을 했냐 같은 질문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엔 정말 정이 완전히 떨어졌거나 아니면 저한테 이미 마음이 완전히 기울었거나 둘 중 하나겠죠? 지금 지영이는 제 옆에서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이제는 웃는 날이 더 많아지길 바라요. 저도 지영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부딪히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느냐인 것 같아요. 행복은 찾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거다.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어요. 저와 지영이 그리고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더 나은 하루를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들꽃 야담을 찾아주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미있는 이야기 들으시면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옛날 전라도 어느 고을에 김생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김생은 순박하고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사람으로 그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쉽게 믿고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착한 심성을 지니고 있었지요. 이러한 성격 때문에 그는 사람들에게 쉽게 휘둘리기도 하고 아첨이나 꾀임에 빠지기도 했지요. 그는 일찍이 무과초시에 급제했으나 지방이다 보니 더 큰 뜻을 품고 넓은 곳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집안이 넉넉하여 한양에 가서 벼슬 한 자리쯤은 쉽게 얻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요. 그리하여 해마다 살찐 말을 타고 다른 말에는 짐을 가득 싣고 한양으로 올라와서는 권문세가와 친분을 맺고 부잣집과 교류하면서 벼슬길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허구한 날 김생은 한양의 기생집에서 선비들과 술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술상이 풍성하게 차려지자 선비들은 한 목소리로 김생을 칭송하기 시작했어요. 김생 자네 덕에 많은 선비들과 교류할 수 있는 자리를 갖게 되어 기쁘구먼. 우리가 어찌 은혜를 잊을 수 있겠는가? 정말로 한양의 권문세가들과도 가깝게 지내는 분이니 곧 벼슬 한 자리는 따놓은 당상이겠어요. 김생은 선비들의 아첨에 살짝 웃으며 술잔을 들어 그들에게 건넸습니다. 김선비, 오늘도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풍족한 자리를 마련해 주시니 그 마음 씀씀이가 넓고 후하옵니다. 벼슬 한 자리쯤이야 대감께선 금방 얻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요. 김선비께서는 곧 한양에서 높은 벼슬을 하실 테니 우리도 대감 덕분에 큰 혜택을 입을 수 있겠지요? 아이고, 저는 여러 선비님들만 믿겠습니다. 한선아리께 제 이야기 좀 잘 말씀드려 주세요. 그러며 여부가 있겠습니까? 김선비를 추천드리지 않으면 누굴 추천합니까? 그들의 관심은 오직 김생의 돈에 있었을 뿐이었지요. 김생이 쓰는 돈이 많을수록 그들은 더 자주 그를 찾아와 아부하며 술을 청했습니다. 김선비께서는 분명 벼슬에 오를 것입니다. 맞습니다. 김선비께서는 곧 그 뜻을 이루실 것이니 지금의 고생은 나중에 큰 보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지요. 수많은 사람과 닥치는 대로 만나고 다니는데 가진 돈을 물 쓰듯이 써가며 생활했어요. 그러다가 몇 번 안면이 있는 사람 중에는 김생을 이용해 술이며 밥이며 잔뜩 얻어먹거나 기생집에서 늘씬하게 벗겨먹는 이도 있었지요. 벼슬자리를 소개해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뜯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간교한 사람을 만나 사기를 당하고 떠돌이들 패에 속아서 허송세월만 할 뿐 어떤 성과도 거두지 못하였던 것이지요. 4, 5년을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 재산은 거의 탕진하게 되었고 결국 정신을 차리고 고향으로 내려와서 얼마 남지 않은 농사를 지을 생각으로 귀향을 하자 집안 어른들과 동네 사람들이 김생을 비웃었습니다. 쯧쯧, 그 많던 재산을 탕진하고도 벼슬 한 자리 못 얻다니. 나 같으면 죽기 살기로 한양에서 뼈를 묻을 텐데 무슨 얼굴을 들고 그 꼴을 하고 내려온담. 그러게 말이에요.
한양 가서 남 좋은 일만 시켜주고 왔겠지 뭐. 흥청망청 술이나 퍼마시고 기생집에 가서 기생이나 끼고 놀다 왔나 보지. 동네 사람들은 김생만 보면 조롱하고 비웃고 하여 더 이상 부끄럽기도 하고 분통이 터져서 고향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김생은 남은 논밭을 모두 팔아 돈 수십냥을 만들어 말에 싣고서 한양으로 다시 떠났어요. 벼슬 얻을 계획을 세우되 이번에도 벼슬을 얻지 못하면 주막집에서 늙어 죽을지언정 영원히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스스로 다짐했답니다. 충청도 초입에 다다르자 날이 저물어 주막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는데 갑자기 천둥과 번개가 치며 폭우가 쏟아져 빨리 비를 피할 곳을 찾다 보니 멀리 숲을 사이에 집 한 채가 보이는지라 말을 달려 그 집 앞으로 갔어요. 이보시오.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잠시 비를 피할 수 있을지요? 비도 오고 날도 어두워지니 하룻밤 묵어갈 수 있겠습니까? 누추하지만 들어오시지요. 김생은 조촐하게 저녁을 얻어먹고 젖은 옷을 화롯불에 말리면서 짐을 정리하는 동안 주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밤이 늦어 비는 그치고 밖은 조용해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 먼 곳에서 여인이 슬피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나 구슬프고 처절한 통곡 소리에 김생은 주인에게 물었지요. 이게 어떤 여인의 통곡 소리인가요? 글쎄, 몇 년 전 근처에 몰락한 양반이 내려와 살기 시작했지요. 노부부에게 미혼의 아들딸이 있었는데 너무 가난해 남의 집 날품팔이를 해서 겨우 먹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며칠 전 갑자기 노부부가 돌림병으로 함께 죽고 아들 역시 따라 죽으니 딸 혼자만 남게 되었지요. 타지에 내려와 친척도 없고 재산도 없으니 시신 세 구를 아직 염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딸이 통곡하면서 저리 슬프게 울고 있답니다. 그 말을 들은 김생은 측은한 마음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김생은 날이 밝아오기를 기다렸다가 그 여인네 집을 찾아갔어요. 계십니까? 이렇게 누추한 집에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처녀가 나왔는데 김생이 보니 굶주림에 시달렸는지 초췌한 모습을 하고 슬픈 일을 거듭 치르는 바람에 쑥대머리에 얼굴에는 때가 새까맣게 묻어있고 옷은 제 몸을 다 가릴 수 없을 정도로 남루하였지만 조금만 가꾸면 수려하고 고상한 자태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김생은 여인을 마주하자마자 그 처절하고 고된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파왔어요. 여인은 다가온 김생을 경계하듯 한 발 뒤로 물러서며 그를 쳐다보았어요. 그녀의 눈은 깊은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고 마치 눈물마저 메말라 더는 흘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른 듯했어요. 어젯밤 구슬프게 울던 여인이 바로 처자였소? 김생의 부드러운 질문에 여인은 잠시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이 메어서인지 입을 떼는 것조차 힘겨운 듯 보였지요. 그녀는 애써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제가 맞습니다. 어르신께서 왜 여기에 찾아오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저 같은 비천한 여인네에게는 더는 물으실 것도 없습니다. 그저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견디며 부모님과 오라버니를 떠나보낸 이 슬픔을 어떻게든 이겨내고 있을 뿐입니다. 김생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그는 여인의 초췌하고 말라붙은 입술, 떨리는 손끝, 그리고 비통한 눈빛을 보며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대신 여인을 바라보며 한 발자국 다가섰지요. 처자의 사연을 듣고 내 마음이 너무도 무거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소. 이 비참한 상황을 어찌 그대로 두고만 볼 수 있겠소. 일이 된 이상 내가 처자를 돕고 싶소. 여인은 그의 말을 듣고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녀는 마치 그 말이 자신에게 하는 말이 아닌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 후 작게 입을 열었지요. 저를 돕는다고 하셨습니까? 어르신, 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애원하고 도움을 청했는지 아십니까? 그러나 아무도 저를 돕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희 집안이 몰락했을 때 친척들은 등을 돌렸고 마을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조롱만 했습니다. 제 손으로 부모님과 오라버니의 시신을 거두지도 못한 채 이처럼 외롭게 울기만 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가늘어지며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했습니다. 김생은 여인의 말을 가만히 듣다가 그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처자, 나의 마음은 다르오. 나는 당신을 돕겠소. 진심으로.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저 이 슬픔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소. 그대의 고통을 혼자 감당할 필요는 없소. 여인은 다시 눈물이 맺히기 시작한 눈으로 김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가 비로소 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사실 저희 집은 몰락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리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벼슬을 하셨고 어머니께서도 집안을 단단히 꾸리셨습니다. 오라버니는 학문의 능의 선비로서의 길을 밟고 있었지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가족은 화목하고 아무 걱정 없이 지냈습니다. 그러나 반정이 일어나면서 저희 집안은 하루아침에 원수로 몰리고 아버님께서는 모든 관직을 빼앗기고 우리가 살던 집까지 불타버렸습니다. 그녀는 손끝을 덜덜 떨며 말을 이어나갔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애절해졌습니다. 집을 잃고 이곳으로 내려와 남의 집 품을 팔아 겨우 먹고 살아야 했어요. 날품팔이조차 구하지 못한 날이면 저희 가족은 찬밥 한 그릇으로 한 끼를 때우며 허기를 달래야 했지요. 그러던 와중에 아버님과 어머님께서 돌림병에 걸리셨고 저는 그저 그분들을 지켜보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오라버니께서도 부모님을 간호하시다가 병이 옮아 함께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여인은 주저앉으며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녀의 몸은 고목처럼 메마른 나무가 흔들리듯 떨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오라버니, 그분들 모두를 두고 저 혼자 이렇게 남아있으니 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들을 떠나보내고 홀로 살아야 하는 이 고통이 저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점점 사라져갔고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김생은 그런 그녀의 곁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여인의 어깨를 살며시 어루만졌어요. 저는 혼자가 아니오. 처자, 내가 있소. 내가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견뎌줄 것이오. 내가 이곳에 온 것은 하늘이 처자를 돕기 위해 나를 보낸 것이라 생각하시오. 김생의 따뜻한 목소리에 여인은 한참 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너진 그녀의 마음을 조심스레 다시 일으켜 세우는 듯 했습니다. 마침내 여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 고개를 들어 김생을 바라보았지요. 어르신, 제가 감히 무슨 은혜를 바라겠습니까? 이 지경이 되도록 아무도 제 곁에 머물러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르신께서 하늘이 보내주신 분이라 하시니 저도 그 마음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김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먼저 부모님과 오라버님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돕겠소. 이제부터는 천천히 그리고 함께 새로운 삶을 생각해 보도록 하시오. 그녀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생의 도움으로 이제야 그녀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은 듯 했지요. 그리고 김생은 그런 그녀를 가만히 지켜보며 따스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 순간만큼은 그녀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 그곳에 온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김생은 처녀의 안타까운 곡절을 상세히 듣고 행장 속 돈을 꺼내 하인에게 주며 삼배와 무명, 관을 사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거두어 염습하고서 집 뒷마당에 깊이 묻어주었어요. 아무 연고도 없는 어르신이 이렇게 제 암담함을 해결해 주시니 이 은혜를 어찌 다 갚겠습니까? 누구라도 이런 상황을 알게 된다면 처자를 도왔을 것이오. 걱정하지 마시고 부모님과 오라비를 잘 모셨으니 처자가 살아갈 방도를 구하시오. 그리고 처녀에게 묻기를 가까운 친척이 있습니까? 제 외가가 영남에 있사온데 처녀 혼자의 몸으로 그곳까지 가기에는 너무 먼 거리입니다. 오늘 대인의 은덕을 입어 부모님의 시신을 처리하게 되었으니 소인의 한을 풀었습니다. 다른 무슨 소원이 있겠습니까? 죽는 일 이외에 다른 길은 없겠지요. 처녀의 죽는다는 말에 깜짝 놀란 김생이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소이다. 앞길이 창창한 젊은 여인이 죽다니요. 내가 가마와 말을 빌려서 영남 외가로 보내드릴 테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은혜를 어찌 갚겠습니까?
처녀는 김생의 호의에 감사할 따름이었지요. 김생은 하인을 시켜 가마를 사고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처녀는 가마에 태우고 김생은 가마를 따라 걸어서 영남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저 때문에 어른께서 고생하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처자가 아직 어리니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가시지요. 그렇게 몇 날이 걸려 처녀의 영남 외갓집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처녀의 외가에 함께 도착한 김생은 그동안의 일을 자세히 이야기해주고 처녀를 그 집에서 살게 하였습니다. 처녀의 가족 장례를 치러주고 영남까지 데려다 주느라 돈을 많이 쓴 김생은 말을 팔고 걸어서 산 넘고 물을 건너 고생 또 고생하여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김생이 태어나 처음으로 이런 고생을 하였어요. 한양에 아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니 그의 빈궁한 몰골을 보고 모두 냉대하여 누구 하나 김생을 위해 벼슬을 주선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김생은 초시에 급제는 했었으나 활 쏘는 재주도 부족하여 특별 채용 시험도 거론할 수 없는 처지였어요. 한양에는 그를 이끌어줄 연줄도 없으니 관직의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도 기대하기 어려웠지요. 다만 사람들을 따라 병조 판서에게 명함만 내밀고 한 차례 사정을 아뢰어 부탁하고 돌아온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당시 선비들이 병조 판서의 줄을 대어 관직에 나가는 일이 있어 김생도 어쩔 수 없이 비슷한 길을 걷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자 그는 더욱더 좌절감에 빠지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별 소득 없이 또 3년이 흘렀어요. 조금 남아있던 여비도 바닥이 난 지 오래되었고 그나마 하인이 벌어오는 하루 품삯으로 근근히 끼니를 이어갔고 잠자는 것은 여러 해 동안 여관 주인과의 의리를 내세워 외상으로 잘 수 있었지만 의복은 얻어 입을 수 없는 처지라서 남루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면목도 없고 노잣돈 마련도 어려워 내려갈 수도 없는 처지였지요. 진퇴양난이 따로 없었습니다. 누각에 올랐는데 누가 사다리를 치워버린 꼴이 되어 헤어나올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방법이 있다면 병조 판서를 다시 만나 사정을 더해보는 수밖에 없었지요. 하지만 병조 판서는 무슨 사정인지 명함조차도 받질 않으니 그나마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때마침 소문에 병조 판서 아버지 동지공이 8순이 넘었지만 기력이 왕성하여 뒤 사랑채에 거처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김생은 국리 끝에 동지공을 교제할 계획을 세웠어요. 하지만 대감댁의 문턱은 높고도 높았습니다. 하인들이 엄하게 대문을 지키고 있었으며 쉽게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었답니다. 김생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날이 어두워지기를 기다렸어요. 대문 안의 뜰이 고요해지기를 기다렸다가 사람들이 다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나서 번개같이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 빈 행랑 안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더 어두워지기를 기다렸다가 간신히 동지공이 있는 사랑채를 알아냈습니다. 촛불 켜진 방 안은 밝은데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 적막했어요. 잠시 후 방문이 열리더니 사람 발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때는 삼경이라 달빛은 마당을 반쯤 비추고 있었어요. 김생은 깊고 어두운 곳에 몸을 숨기고 엎드려 살폈습니다. 얼굴이 번드르르한 백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내려와서 마당과 계단 사이를 서성거리며 걷고 있었어요. 김생은 그가 동지공이 틀림없다고 판단하고 벼랑간 뛰쳐나가 노인의 발 앞에 머리를 조아려 엎드렸습니다. 노인은 갑작스럽게 김생을 맞닥뜨리자 화들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뭐 하는 놈이냐? 무슨 까닭으로 이곳까지 들어왔느냐? 필시 도둑이 틀림없구나. 아닙니다. 어르신 저는 도둑이 아니옵니다. 병조 판서 대감을 만나러 왔지만 뵙지를 못하고 몇 날 며칠을 서성이다가 동지공이 계시다는 말씀을 듣고 혹시 동지공께 제 사정을 말씀드리면 병조 판서 대감께 연이라도 닿을까? 이렇게 무례를 무릅쓰고 담을 넘어왔습니다. 사랑채에서 늘 적적했던 동지공은 말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어디서 사는 누구인지 말이라도 들어보자꾸나. 그러자 김생은 자신을 소개했지요. 소인은 전라도 사는 김생이라 하옵니다. 일찍이 무과 초시에 급제하였으나
아직 벼슬길에 오르지 못해 적은 녹봉마저도 받지 못하고 한양을 오가느라 재물만 탕진하였습니다. 부모를 섬기고 처자식을 보살피는 것도 뜻대로 되지 않았지요. 고향을 등지고 부모 곁을 떠난 지 벌써 몇 해가 지났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노잣돈을 마련할 길조차 없어 객점에서 빌어먹고 있으니 그 어렵고 고달픈 사연을 어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참 안 되었구먼. 그래, 그 고초가 어련하겠는가. 동지공이 김생의 어려운 사정을 들어주자 김생은 신이 나서 이참에 병조 판서에게 말이라도 넣어줄까 싶어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병조판서 대감이 자리에 오르신 뒤로 공정하고 바른 원칙을 세워 누명을 써서 억울하거나 오래도록 벼슬이 오르지 않은 사람들을 모두 구제해 주셨다는 말씀을 듣고 소인도 일단 사정이라도 하소연해 보려 했습니다만 어찌된 일인지 병조판서 대감께서 사람들을 만나주시지 않으니 뵙고 말씀드릴 방도가 없어 사정이 절박한지라 1000번 죽어 마땅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감히 월담을 하게 되어 어르신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죄를 지었나이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으니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오직 명을 기다릴 따름입니다. 노인은 껄껄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그대의 노력이 가상하네. 하지만 지금은 밤이 깊어 아들을 만날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으니 나를 따라오게나. 노인은 김생을 자신의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노인은 전부터 잠이 없어 밤을 보내기가 무척 어려워하였는데 사람들이 모두 잠들고 혼자 무료하게 뒷마당을 거닐다가 뜻밖의 김생을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김생의 내력과 가문에 관해 물어보았고 한바탕 이야기가 끝나자 자신이 준비해두었던 술과 안주를 대접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술을 마시다 보니 어느새 날이 밝아왔고 김생은 노인에게 인사를 하고 물러나려 말했어요. 소인이 종종 와서 모시고 이야기라도 하고 싶지만 출입이 무척 어려워 제 마음처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말했지요. 왜 벌써 나가려 하는가? 나는 후미진 뒷방에 있는지라 하루 종일 옆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 적막함을 견디기 어렵다네. 이곳에 작은 방 하나가 더 있으니 그대는 여기에 며칠 머물면서 나와 같이 시간을 보내다가 내 아들을 만날 수 있으면 한번 보고 가는 게 어떠한가? 김생은 속으로는 매우 기뻤지만 짐짓 불안하고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대감의 호의는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나 제가 혹여 폐를 끼칠까 두렵사옵니다. 폐라니 무슨 그런 말을 하는가? 병조판서도 이 늙은이의 무료함을 달래준 사람이라면 자네의 어려움을 들어줄지 또 누가 알겠는가? 김생은 못 이기는 척하며 그날부터 그곳에서 노인과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바둑을 두거나 장기를 두기도 하고 밤낮으로 대감 옆에 붙어서 말벗이 되어주기도 하였답니다. 김생은 오랜만에 기름진 음식과 편안한 잠자리가 마치 오랜 방황 끝에 안식처를 찾은 듯한 기쁨과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최대한 편안하고 노인을 즐겁게 하는데 몰두했습니다. 노인은 그동안 적적하고 적막했던 사랑채의 생동감이 감도는 것 같아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김생에게 이것저것 물어도 보았습니다. 자네는 한양과 지방 각지를 분주하게 다녔으니 필시 겪은 일도 많고 보고 들은 것도 많을 테지.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네. 그래서 김생은 자기가 묵과에 급제하고 나서 벼슬을 얻고자 논밭을 팔아 한양에 와서 있었던 일 등을 일일이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었지요. 그리고 도중에 시신 세구를 묻어주고 처녀를 구해준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히 이야기하였습니다. 노인은 이야기를 듣고 기쁨에 찬 얼굴빛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곤 그를 가상히 여기며 기특해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뒤로 웬일인지 아침 저녁 음식이 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다음 날 병조판서가 올라왔습니다. 노인이 김생을 불러 병조판서를 만나 볼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었던 것이지요. 병조판서도 얘기를 전해 듣고 시신을 묻어준 일을 상세히 물어보고는 김생에게 말했습니다. 요사이 내가 몸이 좀 불편해 손님을 만나기가 어려운 까닭에 명함을 받지 못했다네. 자네도 나를 만나러 왔다가 못 만나고
그냥 돌아가길 반복했으니 참으로 불안했겠구려. 그대는 초면이어도 구면과 다름없으니 이제부터는 편한 차림으로 나를 만나게나. 그리고 하인에게 김생이 갈아입을 의복을 준비해주고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잘 대접해주라고 이르렀습니다. 김생은 갑작스러운 호의에 황송해서 감히 그럴 수 없다고 했지요. 하지만 마땅히 갈 곳도 없는지라 말로만 사양하고 노인과 함께 사랑채에서 며칠 더 지내게 되었어요. 며칠 뒤 노인이 김생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따라오게나. 아무 영문도 모르는 김생은 노인의 뒤를 따랐습니다. 동원을 지나 계단을 오르고 복도를 걸어가서는 몇 번 돌아서 어느 방에 이르러 자리를 잡고 앉았지요. 김생은 노인의 의중을 알 수 없어 당황하여 궁금함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여종이 문을 열고 말했어요. 주인마님이 나오십니다. 김생은 놀라움과 당혹감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황급히 일어나 뒤로 멈칫멈칫 물러나려 하니 노인이 말했어요. 놀라지 말고 편안히 앉아 있게나. 김생은 몹시 당황하였고 피할 수 있는 상황도 못 되었습니다. 성대하게 단장한 부인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김생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김생은 더욱더 황공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허둥지둥 자리에서 일어나 얼떨결에 담례로 맞절을 했을 뿐 감히 눈을 올려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부인이 말했어요. 대인께서는 소녀를 모르시겠나요? 대인은 갑진년 전라도 모군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시나요? 그때 대인의 은덕을 입어 부모님의 시신을 안장할 수 있었고 소녀의 몸도 거둘 수 있었으니 그 깊은 은혜를 마음속 깊이 새겨두고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어리고 마음이 조급하여 생각이 두루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대인의 거주지와 성함을 미리 알아두지 못한 것이지요. 자나 깨나 보답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였지만 계신 곳과 성함을 알 수 없어 보은의 방도를 찾지 못하여 은혜를 저버린 허물이 참으로 컸습니다. 다행히도 하늘의 신령님들이 소인의 뜻을 가상히 여겨 보답의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이 기이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소녀의 간절한 소원이 조금이나마 이룰 수 있으니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김생은 이 말을 듣고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부인은 바로 영남 외갓집으로 데려다 주었던 바로 그 처녀였던 것입니다. 고개를 들어 부인을 쳐다보니 그때 느꼈던 자태가 학처럼 고상한 것이 단아하고 인자한 부인의 모습으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병조판서는 아내를 잃고 몇 해가 지난 뒤 영남에서 아내를 맡게 되었는데 바로 그 처녀였지요. 처녀가 시집을 오고 나서 시댁 식구들에게 늘 그 일을 이야기했었지만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 보답할 길이 없음을 매번 안타까워했던 것이었답니다. 동지공과 병조판서는 그 이야기를 익히 듣고 의로운 의기에 감탄하던 차에 김생의 이야기를 들으니 부인이 은혜를 입은 그 사람과 이야기가 똑같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부인에게 전하고는 자리를 마련하여 절을 하고 은인을 대접하고자 하였던 것이었지요. 그로부터 부인은 물론 동지공과 병조판서까지 더 지극히 김생을 대접하였습니다. 그동안 어렵게 살고 있음을 노인에게 말한지라 김생의 처지를 잘 알고 있는 부인은 담장 사이로 두고 집 한 채를 사들였어요. 그리고 김생에게 호남에 있는 가족들을 데려와 옆집에서 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물과 노비도 마련해 주었어요. 김생은 갑자기 일어난 모든 일에 어안이 벙벙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가족과 함께 살게 되어 그동안 불효를 저지른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고생만 시킨 처자식을 잘 보살필 수 있게 되어 이제 제대로 된 가장 노릇을 할 수 있음에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병조판서의 재량으로 벼슬도 내려주었습니다. 병조판서는 조정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김생에 대해 이야기하며 김생을 추천하니 고속 승진을 하여 벼슬이 종산품에 해당하는 아장에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선행은 언젠가 반드시 그 보답을 받게 마련입니다. 작은 친절이라도 베푸는 순간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미래의 행복과 은혜로 되돌아올 날을 기대하며 언제나 좋은 일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들꽃 야담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늘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